하는 사람들, 고민하는 사람들이 특정한 섹터에서, 분야에서 있긴 하지만은 여러분들 뭐 개인적인 걱정, 고민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은 대학 가야 되고 대학생들도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1948년도에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한 70여 년 만에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상황을 비교를 해보자면 100년 전에 구한말하고 비교하는 경우도 있고 그 정도로 엄중하고 엄혹하다.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릴 얘기는 세월호 얘기를 좀 해보고 세월호 참사가 4월 16일날 있었는데 이 참사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다시는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인데 마침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서 유병원이라는 사람이 오늘 새벽에 시체가 돼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고등학생들한테 뭐 이런 얘기하기 조금 좀 난감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 사건의 본질이 뭔지 간단히만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세월호 사건의 진실 규명하자고 지금도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뭐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이거 부패 사건입니다. 부패 사건.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한테 던지고 싶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부정부패입니다. 어느 정도냐? 물론 한국의 부정부패라는 게 국제적인 기준에 비교하면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북한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정부패가 심한 곳은 북한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썩은 곳은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제일 많이 쓰는 곳이 북한입니다. 소말리아하고 꼴찌 1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뇌물을 쓰지 않으면 북한에서는 뭐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선진국으로 도약을 해야 되는데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많은 이제 제한 요소가 되는 게 이런 부정부패. 근데 왜 이 세월호 참사와 부정부패를 연관을 시키고 오늘 새벽 죽었다라고 발표가 된 유병원과 연관을 시키느냐? 세월호 사건 진실 규명하자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이 사건의 본질이 부정부패이기 때문입니다. 왜? 세월호라는 배는 원래 사람들을 싣고 다녀서는 안 되는 배였어요. 이 배는 화물선이나 마찬가지고 화물을 싣고 돈을 버는 게 훨씬 더 많았습니다. 사건 당일만 해도 6천만 원 이상의 과적이라고 하죠. 실어서는 안 되는데 일정한 범위 이상을 실었기 때문에 이 배가 가라앉은 겁니다. 과적이 가장 큰 원인이었고 그리고 급변층하면서 이 짐들이 너무 많이 싣다 보니까 뒤집어져 버린 거죠. 그러다가 이 참사가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런 과적에 대해서 관리하고 감독할 기관도 있고 가장 먼저 선장 선원을 포함해서 이 선박회사가 이 문제점들을 사전에 체크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죠. 왜 그랬느냐? 돈 벌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돈만 벌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가라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으라는 방송하면서 선장 선원들이 했던 행태는 뭐냐? 그대로 있으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빠져나왔죠. 왜 먼저 빠져나왔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나오게 되면은 자기들이 구출되지 못할까봐 걱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있으라고 방송을 해놓고 선장 선원들은 빠져나오는데 막상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는 거 아니 컴퓨터로 이 짐 많이 실은 것들을 다운시키고 있었죠. 본사하고 연락을 해서. 왜냐하면 짐 많이 실어서 사고가 난 게 확인되면 나중에 보험금 처리 같은 문제가 생길까봐 있죠. 왜 이렇게까지 했냐? 돈 벌기 위해서입니다. 청해진의 언이라는 배가 세월호라는 배가 이거를 워낙 문제가 많은 배고 그야말로 고철덩어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돈만 벌기 위해서 여기다 사람까지 저기 실은 거예요. 이 세월호라는 배를 소유하고 있는 이 실질적인 주인이 바로 유병원이었죠. 청해진에는 왜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느냐? 유병원이 이 모든 문제를 다 알고 있어요. 과적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지시한 사람도 이 사람이고 이 배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경매 사이트에 올려놓고 팔려고 하기도 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청해진 해운을 통해서 1년에 10억 원이라는 돈이 유병원에게 갑니다. 10억 원의 돈이 가니까 손해가 날 수밖에 없죠. 모든 돈, 여기서 벌어들인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벌어들인 모든 돈은 유병원에게 갔기 때문에
청해진 해운이 2년에 난 손해가 7억 8천만 원. 10억 원이 유병헌한테 가니까 거의 손해가 날 수밖에 없죠. 버는 족족 다 유병헌한테 들어가기 때문에 7억 8천만 원이 손해가 납니다. 손해가 7억 8천만 원이 나오면 어디선가 이걸 보전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관리를 위해서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철덩어리가 되든 말든 가라앉건 말건 사고가 나건 말건 사고가 제일 많이 났었죠. 지난 5년 동안 청해진 해운이 한국 해운회사 중에 가장 사고가 많이 난 회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전혀 체크업하지 않았어요. 왜? 돈 벌기 위해서. 이 청해진 해운이 2년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썼던 돈 54만 1,000원입니다. 54만 1,000원을 안전관리를 위해 쓰고 10억 원은 유병헌에게 가고 그리고 7억 8천만 원의 적자가 생기는데, 자, 이런 식으로 유병헌이 이제 계열사들을 통해서 매년 빨아들인 돈들이 뭐 수백억, 수천억이 됐다는 얘기죠. 이제 횡령배임까지 간 겁니다. 자, 이런 돈만 벌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그야말로 버러지처럼 짓밟아 버린 게 이 유병헌 일가인데, 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이 계속 살아남았느냐? 이 사람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한 건 80년대입니다. 예전에 전두환 정부 때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계속 이렇게 왔어요. 80년대도 90년대도 2000년대도 2010년대도 계속 이런 식으로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관리하고 감독할 기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부고 그리고 여러 한국선급, 그 다음에 한국해운조 별별 기관들이 있었어요. 짐을 많이 싣는 것도 체크업해야 되는 기관이 있고, 그리고 이것만 증축을 한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어떤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또 밸런스를 조정해야 되는 기관들이 있는데 하나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왜? 뇌물을 먹였겠죠. 부정한 돈을 먹였겠죠. 자, 그런데 이런 부패 부정의 사슬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어디가 나오느냐? 제일 위에 나오는 게 국회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관리 감독 기관들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관리 감독해야 되는 건 국회예요. 근데 정치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치권과 유병헌과 연관되어 있는 이 부패 사슬 부정의 고리들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냥 봐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정부패의 가장 꼭지점에 누가 있느냐? 이건 국회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대한민국 국회가 그 정도로 썩어버렸어요. 건국 이래 원래 정치권을 썩게 돼 있는데 한국 정치권은 건국 이래 가장 썩어버린 정도 집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유병헌이라는 사람이 과거에도 97년도에 세모라는 비슷한 회사를 만들었다가 망했어요. 세모라는 회사가 망했으면 끝났어야 돼요. 세월호 참사는 발생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97년도에 망해버린 회사가 다시 2007년도 10년이라는 기간을 거치면서 이거 법률용어로 법정관리라고 하는데, 자, 이러한 기간을 거치면서 살아난단 말이죠. 무려 금융권에 입힌 손해가 이게 여러분들 고등학생이면 잘 추산이 안 되는 액수일 텐데 3천억 원 이상의 돈을 3,600억 원입니다. 은행에다가 손해를 3,600억 원 끼치고 망했어요. 97년도에 유병헌은 망하고 다시는 사회로 나오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97년도에 망한 회사가 2007년까지 10년 동안 이른바 이 회사를 다시 살리는 법률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나라에서 1,900억 원의 돈을 갚아줘요. 그때 이제 대통령은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때인데 중에서 유력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아마 이런 걸 막 봐줬을 거예요. 분명히 97년도에 세모라는 회사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99년도에 청해진 해운이라는 쌍둥이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 세월호를 가지고 있는. 그럼 이 회사가 세모라는 회사가 망했으니까 이런 대체회사 만들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주에서 인천까지 가는 운항권을 독점적으로 줍니다. 99년도는 김대중 대통령. 이런 일들이 이게 7개 정권을 계속 오가면서 가능했던 거예요. 유병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로비를 했겠느냐. 정치권, 경제계, 금융권, 심지어 언론계까지 어마어마하게 로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언론 보도들이 이게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야 가리지 않고 여당이건 야당이건 가리지 않고 사과 박스에 돈을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유병헌이 돈을 뿌렸다. 이 유병헌의 측근이었다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모든 부정부패 꼭지점 국회가 있어요. 한국 국회. 유병헌이 이런 식으로 불법 행위를 하고 탈법 행위를 하고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의 모든 맹점을 악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을 때, 사람 생명을 벌레처럼 여기면서 돈벌이를 하고 있을 때, 자, 이런 일선 공무원들 물론 문제가 있죠. 해양경찰도 문제가 있고 해양수산도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관리 최종적으로 감상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건 정치권, 즉 국회의원들인데 이 사람들이 봐준 거죠.
이러다 보니까 세월호 참사까지 얼마나 썩어 들어갔는지. 자,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많이 썩어버린 게 한국 국회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국회가 어느 정도냐면요. 한국 국회가 어느 정도냐면은 여러분들이 살아갈 나라니까 대충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19대 국회라고 하는 국회인데 전과자가 20.3%,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 정도가 전과자. 법을 안 지키는, 법 지키지를 않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겠다고 올라가 있습니다. 원래 18대도 전과자가 있고 17대 국회, 16대 국회, 15대 국회 다 전과자들이 있지만 점점 한국 정치가 이 탄력성을 잃어가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나라를 이끌고 가야 되는 정치권의 부정부패가 너무 심각해지고 있고, 이게 쌓이다 보니까 세월호라는 사건으로 툭 터져 나와버린 거예요. 자, 그런 이 모든 부정부패의 핵심적인 연결고리, 이 모든 블랙노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병헌입니다. 이런 사람은 또 여러 있겠죠. 이 사람이 이제 오늘 새벽 1시에 죽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과연 자살을 했겠느냐, 자연사했겠느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타살 가능성이 많이 나옵니다. 저도 역시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왜? 유병헌에게 돈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부정부패, 이 사람이 입을 열게 되면은 지금 현역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벌벌 떨어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타살됐을 가능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한테 제기하는 문제제기예요. 한국의 부정부패, 만약 이런 부정부패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그러면 세월호 참사 같은 건 또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는데 다들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죠. 왜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다들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박근혜 불러가라고 이런 얘기만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나마 유병헌에게 돈 받지 않은 유일한 정신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불러간다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되는 게 아니고, 유병헌과 관련되어 있는 부패 사설들, 부정의 고리들을 끌어내는 게 진실의 규명이고, 다시는 이런 참사를 막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유병헌 얘기가 나오면은 유병헌 얘기를 국회의원들이 하지 않아요. 정말 놀랍고, 아마 꿀 먹은 벙어리가 됐을 텐데 그 꿀 먹인 게 유병헌이고 꿀을 받아 먹은 건 정치인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유병헌 얘기만 나오면 다들 슬슬 기억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시체로 돼서 나옵니다. 어제 영국 미제 사건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살아갈 나라의 지도자. 근데 이런 음침하고 음습하고 어두운 얘기를 왜 발구임 찬나라 강연에서 하게 되었냐? 여러분들이 발구임 찬나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문제를 모르고 적당히 덮고 여러분들 이 안에 이 어두운 흐름 속에 빨려 들어가 버리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얘기는 내가 나중에 하게 되죠. 자, 그런데 반드시 썩어버리면요, 부정부패가 심해져 버리면 그 다음에 나오는 현상이 뭐냐? 반역이 나옵니다. 썩어버리면 반역이 나옵니다. 썩지 않으면 반역자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일반 종북 논란, 이게 뭐 통합진보당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되는데, 자,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썩어버렸기 때문에. 한국 정치인들이, 지도자들이, 지도층들이 썩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반역, 뒤죽어버리자는 이 에너지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썩어버리는 에너지를 막아내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막아내지 못해요. 자, 이 또 하나의 위험 요소,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또 다른 요소가 뭐냐? 첫 번째는 부패고, 두 번째는 종북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너무 과장된 얘기 아니냐부터 하는데, 이건 역시 너무나 심각한 에너지가 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는 일종의 독보섯이 자라나기 위한 토양이 되는 거고, 실제적인 독보섯은 이런 종북이나 어떤 반역 같은 형태가 됩니다. 통합진보당이 어떤 정당이냐? 지금 위헌정당,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해산시켜달라고 지금 법무부에서 헌법재판소에다 청원을 한 상태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 정당은 헌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도저히 한 명 한 명 문제 제기해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없애주십시오라고 법무부에서 3,000페이지 정도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보냈다. 이석기 사건이라고 해서 통합진보당 소속의 국회의원 한 명을 잡아냈죠. 이 사람이 뇌란 혐의로 지난 2월 17일 날 17년형을 받았는데, 이 사람 한 명 잡아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 정당 전체가 이석기 같은 아로라는 지하혁명 조직에 의해서 장악됐다. 이 정당 자체를 해산시켜 달라고 위헌정당 해산 청원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청원된 내용들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 거 아니? 통합진보당은 이런 정당이다라고 나옵니다. 이건 이석기지. 통합진보당은 이러이러한 주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산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은 통합진보당은 북한식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한다고 되어 있어요.
통합진보당은 북한의 대남 노선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북한과 연결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뭐 제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가 이 정당은 북한식 사회주의 노선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 노선과 충돌하고 북한식 통일 노선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정당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에 올라가 있는데 이번 10월 달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10월 달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둘 중에 하나죠. 통합진보당은 해산돼야 된다. 혹은 해산될 필요는 없다.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들과 상관이 있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지만 나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왜? 이게 정치판에서 하는 거나 예전에 정치 노름 같지만 전혀 그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른 게, 자, 부패도 마찬가지고 종북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종북주의 노선으로 끝없이 논란이 되다가 해산 청원까지 들어가 있는데, 만일 북한식 사회주의, 북한식 통일 노선을 따라가는 통합진보당 법무가 그 유명한 검사들이 자료를 잔뜩 만들어가지고 이 정당은 북한식 사회주의와 북한의 통일 노선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해산 청원을 했는데, 만일 헌법재판소가 이 정당을 위헌이긴 하지만 해산할 정도까지는 안 된다 라고 만일 10월달에 판결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10월달 이후에는 통합진보당이 해산되지 않는 건 첫 번째고, 두 번째,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든 북한의 대남적화 노선을 그대로 따라가든, 그러니까 북한의 노선을 그대로 추종하는 정치 세력, 정당, 대통령이 나온다고 해도 법으로 막아낼 수가 없어요.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종북 문제라고 하는, 자, 이러한 문제들이 면죄부를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정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으냐? 지금 나와 있는, 지금 떠돌고 있는 얘기들에 따라 종합을 해보면 아마도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해산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위헌이긴 하지만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판단합니다.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정당이 나오든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정치 세력이 아예 정권을 잡고 북한하고 짝짝꿍 하겠다고 해도 법으로 못 막아요. 법으로 이제 막아낼 수가 없어요. 이번에 10월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한국 이 정체성,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석기라는 사람, 이석기 사건이 통합진보당 해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사람 뭐 하자는 사람이었길래 지난 2월 17일 날 내란 혐의로 17년형을 받게 되고, 그리고 통합진보당 해산의 결정적 원인이 됐느냐? 이석기라는 사람은 뭐 하자는 사람이었냐면요, 뭐 이걸 가지고 무고한 사람을 잡아놓는다, 뭐 어쩐다 얘기하는데 이게 잘 모르고 하는 얘기고, 이석기라는 사람이 하자는 얘기는 이런 얘기였어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 조건을 달아놓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북한이 핵무기를 작게 만들었다, 이 소형화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핵무기를 소형화하면은 미사일을 달아가지고 슝슝 날아갈 수 있도록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걸 얘기합니다. 자, 북한이 이렇게 핵무기를 작게 만들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전제 조건을 달아놓고, 이렇게 핵무기를 뒤에다 쭉 깔아놓은 상태에서 북한이 국지전이나 비정규전, 큰 전쟁이 아니라 예전에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건 같은 이런 작은 전쟁을 일으켜 나가기 시작하면은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이석기가 얘기하기를 야로라 그래가지고 이런 조직원들이 한 150명 됐거든요. 이 사람들 모아놓고 밤 10시에서 새벽 3시까지 모아놓고 맨날 이런 집회를 한 거예요. 사람들 몰래 하면서 북한이 이제 핵무기를 작게 만들었기 때문에 핵무기를 소형화한 상태에서 국지전이나 비정규전, 그러니까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건 같은 걸 앞으로 일으켜 나갈 텐데, 이때 우리는 후방을 교란시켜야 됩니다. 이 남한 내부에 있는 철탑을 파괴하는 게 군사적으로 중요하고, 그리고 철도는 연결 부위를 까부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국가 기관 산업들을 다 부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이 국가 기관 산업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누가 아직 나오나? 이게 어느 거죠? 엑스페이스. 자, 그래서 우리 후방을 교란시켜야 되는데 여러 가지 국가 기관 산업들을 까부셔서 북한이 이 국지전과 비정규전을 통해서 남한을 일종의 인질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상황들을 촉진시켜야 된다. 이석기가 이제 고의했던 건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나올 때 남한에서는 대규모 2008년 같은 광우병 시위 같은 걸 일으켜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노선은 뭐냐? 민족 주체 혁명을 하는 것이다. 이 민족 주체 혁명이라는 게 이른바 주사파들, 주체 사상파들, 기빌성주의자들이 이 목표로 세우고 있는 어떤 최고의 파라다이스 같은 거죠. 그러니까 북한식 통일이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석기가 모의를 하면서 150명 모아놓고 밤마다 막 부르짖고 한 거예요. 예전에 소련 혁명할 때 볼셰비키 혁명 그때 사람 많이 죽었지만은 야 걱정하지 마. 나중에 혁명이 승리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으니까 사람 죽는 거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도시락 폭탄 같은 것도 만들고 말이야. 왜 이게 압력밥솥 폭탄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보스턴 마라톤 테러라고 미국에서 그런 테러가 있었거든요. 이런 때처럼 우리도 테러 단체들이 썼던 그런 압력밥솥 폭탄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준비들을 철저히 해놔라. 그리고 저기 옆에 보면은 저기 저 평택에 유류저장 창고 같은 게 있는데 이건 유류저장 창고도 부숴버려가지고 우리의 결정적 순간에 승리의 돌파구를 만들어내자. 그래서 이 미제국주의자들과 남한에 있는 이제 괴뢰들이 있는데 이들과의 싸움에서 이 60년 싸움의 혁명의 결정적 승리를 만들어내자라고 뭐 이석기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근데 이게 이석기 한 사람만 지금 잡힌 상태인데 이 사람이 지금 10몇 년 형을 받았다 그래도 2심, 3심 법원에 올라가면서 형량을 계속 깎이게 되고 이러한 이석기와 아로 조직이 통합진보당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법무부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이석기나 아로에 있는 몇 사람 잡아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통합진보당 전체가 이석기와 아로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일 통진당이 해산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라고 해산 청원을 했는데 해산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가 없죠. 게다가 이 아로라는 게 이석기가 만들었다는 이 아로라는 지하혁명 조직이라는 게 어디 뭐 특정 지역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만 한 150명 되는데 이 아로는 일반 명사예요. 고유 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아로뿐 아니라 뭐 충청도 아로, 전라도 아로, 경상도 아로, 서울 지역 아로 이 지역마다 있고 직능별로도 있다는 게 이런 전문가들 얘기했다고 들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지하당이라고 해서 북한의 지령을 받는 그 지하 조직 혁명 강화 활동들을 보면은 이런 아로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개가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뭐 전국적으로 이렇게 있겠죠. 이 반역이라는 문제는 결국 부패라는 문제에서 파생돼 나온 거예요. 한국이 썩어들어가기 이 지도층, 지도자들, 이 대한민국 여야 이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자 이러한 지도자, 지도층들이 썩어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러한 종북이나 반역 같은 문제가 생겨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막아내주고 이 심각합니다. 그럼 나중에 정말로 이런 종북이나 반역에 의해서 무너질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의 지도층이나 지도자들이 언제나 이랬던 건 아닙니다. 한국의 지도자나 지도층들은 적어도 대한민국 60년 역사에서 매우 건강한 사람입니다. 초대 정부였던 이승만 정부 때, 뭐 그때도 여당이 야당이 있고, 그때도 이승만 대통령이 일종의 권위주의적인 통치를 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일제시대 35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1948년 만들어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너무 소중하게 여겼죠. 너무 감사하게 여겼어요. 적어도 여당이건 야당이건 어떤 공감대가 있었냐면 나라를 부수면 안 된다. 나라가 망할 정도로 썩으면 안 된다. 이런 공감대가 있었는데 이러한 공감대가 초기 정부 때 만들어졌다가 그 다음에 조금 여기 이제 썩어들려고 하려고 하니까 사이구가 일어나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지도자, 지도층들이 나옵니다. 이 군인 출신들이죠. 이 군인 출신들은 예전에 초대 정부 때 미국 유학 갔다 오고 가장 서구문물에 대해서 교육, 견문이 넓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너무 가난한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나라를 어떻게든 잘 살게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공통 키워드가 있었기 때문에 썩어들어가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60년대, 70년대, 적어도 80년대 초반까지 국가를 이끌고 나가면서 이 지도층, 지도자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썩어버리진 않았어요. 이게 이제 참 민주화의 역설인데 87년도에 민주화가 되고 나서부터 점점 이제 국가 기강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지금까지도 육공화국인데 지도층 지도자 안에 국가가 나아갈 방향성, 어떤 국가적인 비전에 대한 목표의식 자체가 흐려지기 시작하니까 너무나 많은 혼란과 혼돈 상태가 빚어지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요. 국내에는 이 부패 문제나 그리고 이 부패에서 비롯하는 종북 문제, 반역의 문제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인 환경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간에 내외 환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한 나라가 어려우면 그 바깥에 있는 상황도 어려워지니까 위기가 증폭이 됩니다. 한국이 똑같죠. 자,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인 환경.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거는 뭐 일본이라는 나라, 중국이라는 나라, 이 나라들이 군비 경쟁을 하고 있다, 뭐 요 정도일 텐데, 자,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중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시진핑이 갔죠. 중국의 정상이. 이 사람이 한국에 왔는데 지금 이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심상치 않다. 뭐 이 얘기를 아마 내일 김필재 기자도 알 거고 나중에 이충근 박사님도 하시겠습니다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도 국제적인 환경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도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국제적인 문제, 국제적인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라의 생존도 유지하기가 어렵고 통일도 우리가 더 나은 미래로 나갈 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중국과 한국이 공동성명을 냈는데 이제 여기에 어떤 얘기들이 들어가느냐?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환경을 아주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문장들이 들어갑니다. 자, 이 얘기들이 뭐냐?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해야 된다. 육자회담을 하자. 평화 통일을 하기 위해서 남북 화해 협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시진핑이 또 한 얘기가 있습니다. 통일과 관련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핵심적인 결론이 통일이기 때문에 이런 통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자주적 평화 통일을 얘기합니다. 자, 제가 몇 가지 개념들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한중 정상이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느냐, 어떤 합의를 했느냐. 첫 번째, 한반도 비핵화라는 얘기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뭐냐면 핵무기를 북한이 만들었으니까 핵무기 없애자는 얘기 같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 얘기가 아니고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자는 이 개념뿐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서 핵무기를 없애야 된다. 자, 이 얘기는 한반도 전체, 휴전선 이남에 있는 미국이 본토에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핵무기를 언제든 쓸 수 있는 주한미군이고 이 주한미군 나가라라고 중국이 얘기하는 게 한반도 비핵화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자는 뜻도 있지만 플러스 알파 남한에 있는 미군 세력들, 미국 세력들과 자, 한국이 좀 거래 끊어라. 이런 개념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노골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뭐라 그러느냐?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개념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물론 우리야 그런 뜻으로 놓은 건 아닌데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폐기라는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라고 시진핑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나 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중국과 북한이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해버리니까 자,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는데 우리도 여기에 대응해서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겠다 라고 하면은 이 한중 공동성명과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당연히 레드카드 들고 너희들 왜 약속 안 지키냐고 나올 거예요. 자, 한반도 비핵화를 여기다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야, 북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나만 자꾸 공갈친다. 그래서 미국의 핵무기라도 들여와야겠다 라고 하면은 또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가지고 중국이 레드카드를 한국에 제시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거는 지금 한국과 미국이 동맹 상태로 60년 동안 연합을 해왔는데 이 연합의 고리들이 점점 약해지면서 한국이 중국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런 상황을 압축적으로 나타내주는 단어입니다. 더 좀 심각한 건 자주적 평화통일입니다. 이 자주적 평화통일이라는 건 뭐냐? 이 자주라는 중국이 사용하는 이 어휘는 한미동맹, 한국과 동맹 상태를 유지해 왔는데 자, 이런 한국이 미국의 도움을 얻어서 통일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 남과 북이 합의해서 통일하라는 얘기고 요거를 이제 흔히 연방제 통일과 같은 개념으로 중국은 사용을 해왔습니다. 자, 연방제가 뭔지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한반도 주변에 있는 상황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뭐냐면요. 적어도 중국 문제, 우리가 중국과 친해지는 건 당연히 필요하고 무역을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만 다만 외교 문제, 안보 문제까지 중국과 친해지는 정도가 미국과 예전에 친해졌던 정도보다 더 커지는 상황으로 가는 이상한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미동맹이 약해지고 한중 간의 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의 결합력, 결속력도 커지고 있다. 이게 지금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 변화의 첫 번째입니다. 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환경을 얘기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냐? 아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인데 이 아베라는 사람은 일본 내부에서 여러 가지 경제 쓰나미가 한번 물고 갔기 때문에 3년 전에 경제도 안 좋고 분위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일본이 점점 무경화된다 그러죠. 무경화라기보다는 군국주의화되는 겁니다.
좀 군사 대국으로 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데, 자, 우리가 여기서까지 착안해야 돼.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일본이 왜 이렇게 가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일본하고 감정적으로 좋을 리가 없어요. 과거에 우리 침략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친일파, 일본하고 좀 친해지자 그러면은 일단 도끼를 맞게 됩니다. 얻어맞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가 저렇게 나가는 경우 군국주의와 군사 대국화한 이런 상황,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 자꾸 저렇게 나가느냐. 자, 이유는요, 일본이 왜 저렇게 나가느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중국 때문입니다. 왜 그러느냐? 중국이 너무 세져요. 여러분, 이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나라를 알아야, 그래야지 이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에 대한 목표가 나와요. 좌표가 나옵니다. 비전이 나와요. 이걸 몰랐기 때문에 100년 전에 나라가 망한 겁니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니까, 아니 러시아가 중국이 일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니까 이 나이 조선 땅에서만 쇄국 정책을 다 망해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100년 전이나 지난 60년 동안 잘 살게 되니까, 조금 평화로워지니까 우리가 굉장히 잘 나가는 나라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좋은 나라예요. 좋은 나라긴 한데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국력 순위는 여전히 4위입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 다음으로 4번째였어요. 100년 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원래 이 한반도라는 지역 자체가 국제정치적으로 우범지더라고요. 이야말로 조폭들이 무글무글거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런 나라에서 생존을 유지하는 것도 극적으로 대단한 일인데, 앞으로 생존을 유지하는 건 더더욱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변의 나라들이 어떻게 힘의 이 역학관계를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은 우리나라의 생존도 유지하기 어렵고 나중에는 통일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일본이 군국주의해야 된다, 군사대국화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중국이 너무 세죠. 그러니까 중국이 매년 군사비 지출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89년에서 2012년까지 16%가 늘었어요. 매년 공식적으로 16% 늘었는데, 자, 이건 공식적인 거고 실제로는 2배 정도 더 늘었다. 매년 한 30%씩, 지난해보다 30%씩 군사비 지출을 계속 늘리고 있다. 경제가 세지는 건 두 번째고 군사력이 무진장 세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이명박 정부 때 5.3%니까 이 노무현 정부 때 8.8%.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부로 들어서면서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는 국방비를 점점 줄이죠. 포퓰리즘을 합니다. 복지 정책으로 돈을 다 쓰다 보니까 안보나 안전 관리를 위해서 돈을 안 씁니다. 자, 그러나 중국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중국이 힘이 세지다 보니까 뭐 하는 얘기들이 점점 야리구리해지는데, 시진핑이 남한에 와가지고 한 얘기도 6.25는 침략자에 맞서 싸운 정의로운 전쟁이다. 북한 문제, 북한을 뒷무리지키는 미친 개처럼 여기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계속 감싸는 얘기를 하죠. 유엔의 북한 인권 보고서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예전에 천안함 사건 때 와가지고 그랬죠. 한국에 대해서 미국만 없었으면 너희들 예전에 손봤어. 중국이 너무 세지는 거예요. 그 중국이 세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중국이 세지면은 한국도 문제가 되지만 한국이 예전에 중국이 무진장 세니까 중국 밑에서 예속돼 있었잖아요. 이게 4대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중국이 세지면은 점점 그런 상황으로 끌려갈 수가 있는데, 지난 60년 동안 한미동맹 저기 외부에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이라는 더 강한 친구를 내려와가지고 중국을 제압을 한 거예요. 일본을 제압을 한 겁니다. 러시아를 제압을 한 거예요. 우리가 5,000년 동안 계속 당했던 민족이거든요. 5,000년 동안 960번 외침을 당했다. 5년에 한 번씩 외침을 당했어요. 5년에 한 번씩 외놈들이 올라오든가 떼놈들이 내려오든가 로스케가 쳐들어왔어요. 이게 우리의 문명이었어요. 5,000년 동안 맨날 당했다. 지난 60년 동안 저기 외부, 미국은 적어도 한국을 침략할 만한 영토적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저기 외부에 있는 미국이라는 친구, 더 강한 친구의 힘을 우리가 동맹으로 맺어버리니까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평화가 유지됐죠. 그러다 보니까 풍요로워져. 그러나 여전히 국력 순위는 4번째. 그런데 이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고 반미주의가 팽창을 하고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이른바 공산주의, 기밀성주의자들이 판을 치기 시작하다 보니까 한국, 미국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면서 중국한테 빨려 들어가는 상황으로 간 겁니다. 1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근데 이 중국이 커지니까 일본도 긴장을 합니다. 왜 긴장할 수밖에 없냐면은, 여기 중국 애들이 그 중국 옆에 있는 여러 가지 섬들 자기들 땅이라고 막 우기기 시작하는데, 생각구라고 해서 일본하고 중국하고 영토 분쟁이 벌어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면 일본이 원유를 수입을 여기서 100% 해오는데, 만일 중국 배가 여기서 자기들 땅이다라고 우기기 시작하면서 총이라도 쏘기 시작하면 일본은 원유 수입을 못해요. 일본 경제는 꼬꾸라지는 겁니다.
일본이 살기 위해서는 중국의 이 군사력을 어떤 식으로든지 제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국주의, 무경화, 이게 국민들한테 먹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중국, 일본은 그러다 치고 이 두 나라가 이렇게 막 으르렁으르렁거리기 시작하니까 한국만 이제 중간에서 좀 골치가 아파진 거예요. 한국이 이런 상황에 끼어버렸는데, 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대목은 뭐냐면은 미국과 나토, 영국, 프랑스, 독일, 저 유럽에 있는 강대국들, 그러니까 전 세계 민주주의 강대국들이 어떤 나라를 지지해주고 있느냐, 일본 편을 들어주고 있느냐, 아니면 중국 편을 들어주고 있느냐, 이거 문제는 거예요.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일본 편을 들고 있죠. 중국 편은 안 듭니다. 왜 중국 편을 안 들고 일본 편을 드느냐? 그건 당연한 거예요. 중국이 강해지는 거는, 독재 국가가 강해지는 거는 다른 나라들에게 긴장이 조성되지만 민주주의 국가인 일본은 침략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 편을 미국은 들어주죠. 당연한 거예요. 중국이 커지는 게 더 부담스럽고. 그래서 전 세계가 일본 편을 드는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국은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일종의 자유민주주의 연합전선에서 점점 이탈해가지고 국내 상황도 부정부패에다가 총국 반역에다가 특히나 복잡단안한데 외부적인 환경도 중국, 일본의 이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일본에 대한 이 감정적인 문제들, 일본이 싫죠. 일본 놈들 보기 싫죠.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감정적인 문제들을 우리 외교 안보에다 그대로 적용시켜버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한국, 미국, 일본의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해양동맹 축에서 한국은 점점 중국에 대한 이 대륙 쪽 사이드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통일이에요, 통일. 우리가 앞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달고 얘기하자면, 우리가 통일을 한다고 할 때도 나중에 지지해줄 세력은 딱 한 나라밖에 없어요. 일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 통일한다고. 그 옆에 나라가 강해지는 건 누가 좋아하겠어요? 중국은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자주적 평화 통일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통일할 거면은 절대 미국의 힘을 빌려서 통일하지 말고 남북이 적당히 연방제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이 통일하면 좋죠. 한국 주도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하게 되면은 당연히 동맹국이 한반도에서 강해지는 거니까 미국도 통일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유민주주의 통일하는 건 한국이 해라라고 여러 차례 천명을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한다 그러면 나중에 도와줄 유일한 세력은 미국이에요. 이거는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중 등거리 외교, 이게 요즘 새로 나온 얘기인데, 이 말은 그럴싸한데요. 미중 등거리 외교, 친중 반일주의 노선, 이런 노선으로 점점 가다 보면 이제 어떤 결과들이 빚어지느냐? 한미동맹이 약해지죠. 자유통일은 어려워집니다. 이게 한국이 주도해서 자유가 북한까지 확산되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은 어려워집니다. 북한이 주도하는 적화통일 가능성은 많아지겠죠. 연방제같이. 10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벌어진 상황들을 정리하는 뭐냐? 국내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국제적으로 구한말처럼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상황만큼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통일에 대한 개념 정의를 잠깐 하고 제가 결론 내리는 방향으로 갈게요. 국내적으로도 부정부패, 종북이나 반역, 나라의 어떤 근간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던 차에 국제적인 환경, 일본, 중국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한국이 중간에 그냥 눈치를 적당히 보면서 결론적으로는 한미동맹이 약해지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한국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국가적인 노선 자체가 애매모호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문제의 모든 해결책,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는 통일과 제가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통일에 대해서 그냥 개념적이라 하면서 결론을 내려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통일에 대해서 고등학생들이 많으니까 어떤 통일이든 다 좋다, 또 어떤 방식의 통일이든 문제될 건 없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통일은 절대로 두 가지 방식의 통일이 있습니다. 통일은 깃발의 통일이에요. 태극기로 통일되든가 북한의 인공기로 통일되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통일은 어떤 한쪽 방향으로 가는 통일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남한과 북한이 체제와 이념이 달라서 갈라진 거예요. 남한은 자유가 있고 북한은 자유가 없어요. 통일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통일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통일, 북한의 공산주의 주체 사상이 남쪽까지 내려오는 통일, 즉 북한의 인공기로 통일이 되는 적화 통일이 하나가 있고,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태극기를 가지고 자유가 북한까지 확산되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은 정확히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해야 되는 통일은 당연히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이라고 해서 헌법 4조에 나와 있는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입니다. 우리가 이걸 내자로 간단히 요약을 하면 평화통일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자유통일입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당연한 것이고 목표는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한다고 다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통일은 둘 중에 하나가 있는데 자유통일과 적화통일 중에 반드시 자유통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한국의 많은 혼선, 혼란, 제가 시진핑이 얘기한 자주적 평화통일과 연관시켜서 한국에서 통일과 관련된 가장 큰 거짓말, 연방제 통일을 한번 지적을 해볼게요.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데 통일은 자유통일 아니면 적화통일 말고는 없다. 자유통일을 당연히 가도록 헌법에서 명령하고 있다. 우리가 해야 되는 통일은 체제와 이념의 통일이고,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가지고 북한까지 확산시키는 통일, 이 통일 말고는 다 잘못된 통일이다. 헌법의 명령이자 현실의 의무이기도 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통일하자고 물어보면 어떤 통일하자고 얘기를 하냐면 대부분이 연방제 통일입니다. 자, 한국에서 가뜩이나 부정부패도 심해지고 종북 반역도 심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통일은 대박이라고 얘기하고 있듯이, 우리가 대박 통일로 가기 위해서 어떤 탈출구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니 탈출구 만들자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통일 얘기하느냐, 연방제 통일을 얘기하더라고요. 분명히 통일은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평화통일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탈출구로 통일하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연방제 통일이다. 이 연방제가 뭐냐면요, 이건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연방제 통일은 뭐냐면은 분명히 통일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 그래서 통일은 이석기가 얘기한 것처럼, 아로 조직원들이 얘기한 것처럼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이 될 수도 있어요. 전체가 빨개지는 통일이죠. 적화통일입니다. 자, 그러나 이석기나 아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적화통일, 빨개지는 통일,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통일은 파래지는 통일, 자유통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통일은 이거 말고는 없어요. 우리가 통일을 안 하면 모를까? 해야 하는 데는 반드시 자유통일이에요. 이게 헌법의 명령이기도 하고 현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하자 그러면은 이석기나 아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사라져버리는 적화통일이 되는가? 김정은이가 맨날 얘기하는 그 주체혁명, 이것도 대한민국이 사라지는 적화통일이죠. 아니면은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통일, 평화통일이 돼서 반드시 북한 정권은 끝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런 통일이 아니라 통일하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남과 북이 적당히 대화하고 협력해서 타협해서 통일하자고 얘기를 해요. 이게 연방제입니다. 들어보면 그럴싸해요. 남한과 북한을 그대로 내버려 두잖아요. 들어보면 그럴싸하죠. 거짓말이나 들어보면 그럴싸하죠. 아니, 통일은 분명히 자유통일해야 되는데 이것 말고 우리의 탈출구가 없어요. 한국이 지금 우리의 상상성도 한계가 있고 남한 내부에 자원도 없는 데다 이거는 뭐 경제도 계속 침체 상태로 가고 있고, 우리가 뭔가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통일해야 됩니다. 자유통일해야 됩니다. 북한 사람들이 2,400만이 노예 상태입니다. 2,400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통일해야 돼요. 자유통일해야 돼요. 우리 민족이 7천만이 좀 더 몸집으로 부풀려야 돼요. 커져야 됩니다. 아니, 중국 애들이 일본 애들이 저렇게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아니 일본 믿는 것도 한계가 있고 중국 믿는 것도 한계가 있죠. 미국이 우리가 동맹 상태여서 60년 동안 평화와 번영을 유지해 왔지만, 우리가 한미동맹 유지하는 것도 뭔가 우리가 몸집이 커져야 서로 대등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텐데, 지금 이렇게 동북아시아에서 낀 상태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작은 몸집으로 두 개나 잘라져 있으면 우리 민족 공동체는 한계가 있어요. 몸집이 커져야 돼요. 더 많은 영토, 더 많은 자원, 더 많은 인구를 가져야 됩니다. 이게 통일입니다. 북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것뿐 아니라 남한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7천만 거대한 공동체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7천만 정도가 되면 유럽에서 7천만 넘는 인구가 독일 말고 없어요. 우리가 독일 정도의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태어나서 주변하고 공부하면서 고등학교까지 왔는데, 고등학교 들어가서 대학 가면 뭐합니까? 대학 가도 기회가 한국에가 있어요. 취업도 안 돼요. 점점 남미식으로 슬럼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기회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통일을 해야 돼요. 공동체 자체를 키워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통일을 박근혜 대통령이 대박이다라고 표현하는, 당연하죠. 영토가 늘어나고 인구가 많아지고
자원이 많아집니다. 당연히 데려가죠. 자, 그런데 이 통일을 해야 되는데 통일하자 그러면은 꼭 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하지 말자. 남한과 북한이 내버려 두자 그래요. 아니, 남한이 없어져 버리는 적화통일이 싫고 북한이 없어져 버리는 자유통일도 부담스러우니까 남한과 북한이 그대로 내버려 두고 각자 대표를 뽑자고요. 남한도 국회의원을 뽑아서 대표를 뽑고 북한도 국회의원을 뽑아서 대표를 뽑은 다음에 통일의회를 만들자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영광적이에요. 나는 그럴싸하죠.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지 않는 통일. 자,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광적 통일을 했어요. 제가 서울대 가서 강의를 했더니 서울대생들 그거 모아놓고 통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통일에 대한 강의여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0명 중에 9명이 하지 말자 그러는데 그래도 해야 된다고 설득한 다음에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 중에 10명 중에 9명은 또 연방제자고 그러더라고요. 이대로 가면 한국은 연방제로 갑니다. 이게 무슨 연방제로 무슨 탈출인 줄 알아요. 300명 정도의 국회의원을 뽑았어요. 남한 북한의 국회의원들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남한의 제3당, 제2당, 제1당이 쭈루룩 돼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 제1당 의석수가 제일 많은 정당. 그래서 한반도를 사실상 지배하는 정당. 그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되죠? 누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나라예요. 내가 여기 아주 뭐 소리 질러서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나라. (3.5년) 후에 이런 상황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아니 2년 후에도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1.5년 전에 진행될 뻔했죠. 그때 연방제 하자는 대통령 후보와 하지 말자는 대통령 후보가 싸웠고 다행히 하지 말자는 후보가 됐습니다. 남한의 제3당, 제2당, 제1당이 쭈루룩 되어야 되겠지만 제1당 의석수가 제일 많은 정당은 항상 정해집니다. 노동당이 되죠. 북한 정권이 됩니다. 북한 정권이 한반도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게 연방제예요. 왜? 아니 연방제는 남한과 북한이 대등하게 후보를 만들어가지고 연방의회를 만드는 거예요. 남한 북한을 위해 슈퍼스트럭처라고 해서 얼개를 씌워버리는 겁니다. 지붕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남한과 북한이 대등하게 협력해서 통일한다. 말은 그럴싸한데 북한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북한 너희를 대표 뽑아 그러면 이렇게 뽑습니다. 최고의 민의 대의원이라고 해서 이게 투표용지예요. 북한의 국회의원 선거합니다. 하기는. 그런데 투표용지 뒷면에 후보자 이름이 한 명만 인쇄가 되어 있어요. 북한은 후보자를 한 명만 냅니다. 지역구만. 노동당 소속 후보 한 명만 내고 여기에 대해서 모두 다 찬성 투표를 해요. 북한은 공개 투표합니다. 김일성, 김정일 사진 앞에서 하얀색 찬성함에다 찬성표 던지면 끝납니다. 이게 모든 선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렇게 선거하는데 만일 남한은 남한식으로 뽑으면은 의석수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남한 의석수가 많겠지만 남한은 다 쪼개져 있죠. 자유가 있으니까 1당, 2당, 3당, 종북정당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노동당 소속은 북한에서 다 나옵니다. 한반도 전체로 보면 북한이 한반도를 지배합니다. 평화통일이 되죠. 평화통일이 좋은 게 아니에요. 평화통일이 좋은 게 아닙니다. 평화통일이 뭐가 좋은지. 평화적으로 적화될 수 있어요. 우리가 통일하자 하면서 평화통일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평화통일이 되면 다 좋습니까? 평화적으로 적화될 수 있는데. 북한이 얘기하는 평화통일이 이거예요. 김정은이가 왜 동해안에다가 맨날 미사일 날리고 로켓 날리느냐? 올해만 197발을 날렸어요. 김정은의 요구는 딱 간단합니다. 돈 달라는 거 아니에요. 돈은 1차적인 거고. 197발의 로켓과 미사일을 날리면서 나만 너희들 꾸라!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방제 통일력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6.15 선언, 14선언이라고 했어요. 이거를 받아들이든가 받아들이지 않을 거면은 그러면 너희는 죽어. 이거예요. 간단합니다. 북한이 얘기하는 평화통일은 연방제입니다. 평화통일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 평화적으로 자유통일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통일이 뭐냐? 자유통일입니다. 통일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자유통일이라고 다뤄요. 통일이 만일 연방제로 평화통일이 되면 공산주의가 되겠죠. 시간의 문제죠. 점점 빨리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한국에서 좀 이상한 상황이 벌쳐지다 보니까 2000년대 이후, 이게 이제 87년대 민주화되고 나서 한국의 어떤 국가적인 노선, 국가의 지도자, 지도층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한 방향 제시를 못하기 시작했어요. 이승만 박정희 시대 끝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뭐 애매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향성을 정확히 제시하고 우리가 당연히 가야 될 길은 뭐냐? 빨리 북한 정권 정리하고 평화적으로 정리해야죠. 간단합니다. 북한 정권 평화적으로 정리하는 길은 간단해요. 고립하면 돼요. 압박하면 돼요. 그럼 못 견디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방법이 많은데 우리가 북한보다 100배 이상 잘 사니까 방법을 쓰면 얼마든지 평화적으로 자유통일할 수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 가서 중국 놈들 커지기 전에 일본 놈들 커지기 전에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 동북아시아에서 좀 더 몸집을 부풀려서 일본 중국과도 어깨를 견딜 만큼 좀 강한 나라를 만들어놔야 그래야지 남한에서 일자리 만들어주고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 국가의 지도자들이 제시를 해주지 못했어요. 썩어버렸잖아요. 돈 때문에. 돈 벌어야 되니까. 부정부패가. 그러다 보니까 종북의 독고소시 자라나고 반역의 독가스가 차오르기 시작하는데 이걸 막아내지는 못해요. 부정부패하는 거예요. 이게 다 맞물려고 하는 겁니다. 썩어버리면 반역을 못 잡아요. 썩어버리면 종북을 못 잡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여당 여당 마찬가지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이 정도 북한보다 한 100배 이상 잘 살게 됐으면 끝내버렸어야 돼요. 북한 정권 빨리 정리하고 자유통일로 갔어야 됩니다. 우리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90년대부터 북한이 이미 3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굶어 죽기 시작했어요. 끝났어요. 북한 정권은 이미 94년도에 김일성 죽으면서 300만 명이 대량으로 굶어 죽으면서 이미 끝나버렸어요. 맛이 가버렸다고. 그러면 고립시켜서 정리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자유통일 시켰어요. 이게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국가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데 썩어버리니까 방향타를 제시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권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면 나서질 않습니다. 그리고 애국자들은 나이를 들기 시작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연방제를 받아들입니다.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예전에 2000년에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2007년에 남북정상회담을 했어요. 남북정상회담 할 수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대화하고 협력하고 협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협상과 협력과 대화는 우리의 자유통일이라는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서 북한 정권을 압박하고 고립하고 우리 북한 주민들을 해방하고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 돼요. 수단이 돼요. 우리의 국가적인 목표 헌법에서 명확히 명령하고 있는 것처럼 일본 놈들 더 세지기 전에 중국 놈들 더 강해지기 전에 한국이 자유통일해서 선진 강국, 통일 강국으로 가야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북한 정권은 합법적인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도덕적인 정당성도 없는 체제이기 때문에 빨리 정리해서 일본 제국주의 정권 정리하듯이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켰어요. 당연히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안 죽으려고. 이거 하는 대신에 남북 정상회담을 했는데 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했는데 2000년에 6.15 선언을 했는데 이게 남북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맺은 약속이 부두 약속인데 뭐라고 했느냐.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평양 가가지고 뭐라고 약속했어요. 연방제를 받아들여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2000년에 6.15 정상회담이라는 걸 해가지고 6.15 선언이라는 약속을 맺고 오는데 이 항에 느닷없이 6.15 선언 이 항에다가 남북 체제가 통일을 해야 되는데 통일해야 되겠죠. 근데 그 통일의 방향이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단어가 더 낮은 단계 연방제 이런 방향으로 가자라는 표현이 됩니다. 2007년에 14선언이라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에도 가서 이 6.15 선언을 재확인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고 김대중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겠지만 이 잘못을 떠나서 적어도 6.15 선언 14선언의 이 연방제를 받아들인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냐하면 연방제 통일이라는 건 대법원 판결문 한국에서 제일 높은 상급심 대법원 판결문에도 연방제라는 거는 이건 안 된다. 북한식 통일이니까 안 된다라고 돼 있는데 느닷없이 대통령이 가가지고 연방제 하겠다고 이 항에다 합의를 해보는 거예요. 물론 본인은 그런 뜻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지 못하죠. 그러나 이거 한 번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방 하고 나니까 그 다음 또 속수무책이 되거든요. 일종의 안전보장의 안전핀 자체가 빠져버립니다. 북한이 6.15 선언을 맺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느냐. 2000년 6.15 선언을 맺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남한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명쾌하고 단순하고 탐조로운 얘기들을 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2000년에 6.15 선언에 연방제라는 이 세음절이 딱 들어가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하는 얘기가 야 너희들 연방제 받아들였지. 우리는 아니라 그랬어요. 야 우리 그냥 말만 그렇게 한 거지 실제로 그거 하려고 한 건 아니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북한은 그 다음부터 너희들 남한이 연방제 받아들였기 때문에 좋아. 낮은 단계 연방제를 이행하고 나서 한 적당히 몇 년, 한 5년 정도 시간 흐르면서 남한에 있는 물리적 장벽들을 다 없앨 거야. 남한 북한이 낮은 단계 연방제로 들어간 후에 자 이러한 적응 기간을 일정 기간 거친 다음에는 높은 단계 연방제로 가서 주체혁명이라는 북한식 적화 통일로 끝낼 수 있어. 라고 북한이 얘기합니다. 북한은
남한이 6.15 선언, 14선언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마치 한국이 적화통일을 받아들인 것처럼 주장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뒤통수를 맞죠. 그 다음에 그 남한에 있는 주사파들 적화통일하자고 예전에 노골적으로 주장하던 사람들까지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6.15 선언 이행하라, 14선언 이행하라, 연방제 이행하라,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건 주변 나라들도 골치 아픈데 한국 내부의 상황도 부정부패, 종북 반역, 이 6.15, 14 연방제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한꺼번에 솟구쳐 올라오고 있잖아요. 자, 지금 종북 논란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통합진보당,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 모습인데, 통진당은 예전에 공동정부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모습입니다. 이 양반이 아마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가장 유력한 분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지지율 1등이니까 3.5년 후에 대통령이 만일 된다면 이분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 양반이 얘기하는 통일, 당연히 6.15, 14 연방제 방식.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예전에 호치민이라고 해서 월남의 통일을 한 사람이죠. 그 통일이 어떤 통일이었는지 제가 말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미국 밀치고 조국 통일 이뤄냈다고 하면서 이 월남식 통일을 마치 두둔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3.5년 나중에 대통령 선거가 남아있는데 3.5년 후라고 얘기하지만은 대개 제가 15년 정도 이 정치 상황들을 계속 면밀하게 지켜보다 보니까 나온 결론이 뭐냐면은 3.5년 전에 지지율이 1등, 2등이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대통령이 되더라고요.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3.5년 후에 그 1등, 2등이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대통령이 되는데 지금 1등이 박원순 씨고 2등이 문재인 씨고 3등이 안철수 씨인데 4등 김무성 씨가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3등으로 올라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3.5년 후에는 지금으로서는 거의 확률적으로, 수학적으로 문재인, 박원순 씨 중에 한 명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모두 다 6.15, 14선언 실천, 즉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남한에서 부정부패도 심해지고 종북 반역도 심해지는데 이런 문제 하나도 해결을 못하면서 중국은 자주적 평화 통일하라고 마치 한국이 연방제 통일하라고 계속 부추기고 있고 일본 애들은 미국하고 짝짝꿍이 돼서 한국하고는 점점 멀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정치 세력마저 6.15, 14 연방제 방식으로 가겠다고 이 노선을 설정해버리면 진짜 불편할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됩니까? 연방제로 가겠죠. 급진적인 적화의 위험성을 안고 점진적 적화로 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조금 심각한 건 뭐냐? 올해 처음으로 2014년 6월 15일 6.15가 6월 15일에 한 거니까 6.15날 기념식을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설령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새누리당만큼은 이러한 정체성에 대해서 지켜주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건 착각이에요. 그건 착각입니다. 새누리당마저 올해 2014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성명을 했어요. 우리도 이게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도 6.15 선언을 이어받겠다. 여당, 야당 똑같아졌어요. 정도의 문제죠. 야당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6.15, 14 연방제 방식으로 가겠다. 여당은 소극적으로 이어받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쨌든 3.5년 후에는 이 6.15, 14 연방제 방식으로 대한민국은 진행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습니다. 분명히 헌법에서는 6.15, 14 연방제가 안 쓴 절대 이런 통일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한국이 자유통일해야 된다. 자유통일이라는 것은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 주체사상 체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교체시킨 후에 북한의 자유를 이식시키는 통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가 대한민국 영토라고 되어 있어요. 헌법 3조에 나와 있는 명령.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가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북한 정권은 대한민국 헌법상 반국가단체.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국민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북한 지역, 대한민국 영토에 있는 이 반국가단체의 북한 정권을 빨리 교체시키고 붕괴시키는 끝내버리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북한 주민들 2,400만 대한민국 헌법상 국민인데 우리가 자유를 아직 주지 못하는 저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 후에 반드시 자유로운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는 게 헌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과 충돌하고 있는 연방제 방식을 6.15, 14 안에 집어넣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여당, 야당 다 6.15 방식으로 가겠다. 연방제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앞다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당 구조를 제가 정리하면 FAX, BX, C 이꼴 Z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살아갈 국가 공동체의 공식이에요. 관심 없어요. 사실 정치에 누가 관심이 있습니다. 다 쓰레기통입니다. 그러면도 내가 왜 목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얘기하느냐? 역사의 결정적 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역사의 변곡점이라는 게 있어요. 꼭지점. 어떤 큰 흐름이 한번 바뀔 때 이때는 국가의 운명과 내 운명이 공동 운명체가 되버립니다. 구한말이 그랬어요. 구한말에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과거 시험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과거 시험 공부해서 뭐합니까? 지금 대한민국 상황도 그래요. 역사의 변곡점이죠. 이걸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저는 느끼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F는 A, B, C, Z 이게 뭐냐? 대한민국의 정당 구조는요 헌법에서 분명히 상수로 자유통일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국민이란 모두가 지켜야 될 명령입니다. 자유통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유통일하라고 되어 있는데 F가 자유입니다. 자유통일이에요. 그런데 A, B, C는 뭐냐? 분명히 자유통일하라고 되어 있는 이 헌법을 파괴하는 정당, 이게 A입니다. B는 뭐냐? 조롱하는 정당. C는 뭐냐? 방관하는 정당. 이게 헌법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헌법 명령을 파괴하거나 조롱하거나 방관하고 있다. 이건 파괴하는 건 통진당이고 조롱하는 건 세민연이고 방관하는 건 새누리겠죠. 헌법을 이행하려는 정치 세력이 없어요.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 해방을 하고 자유통일을 하고 이런 국가적인 목표를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더 풍요롭고 더 자유롭고 더 안전한 삶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목표인데 지금 이루려는 정치 세력은 없다. 이건 현실입니다. 안타깝죠. 일단 현실을 알아야 답이 나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있지 않냐고. 박근혜 대통령 3.5년 남았는데 이분이 애국심 많은 분이에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분도 한국 정치 구조 속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이 정치 구조 자체를 깨지고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가 됐다면 아마 깼을지도 몰라요. 혁명가였다. 박정희는 이렇게 얘기했죠. 64년도에 대만에 갔습니다. 대만의 장개석이 박정희를 소개를 하면서 이 사람이 동북아시아에서 자유를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랬더니 박정희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왜 대한민국 자유의 방파제 같은 나라의 대통령입니까? 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얘기해요. 대한민국은 절대 자유의 방파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의 파도가 됐어요. 평양까지 쓸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박정희가 했던 얘기죠. 아마 박정희 같으면 이런 상황을 깨려고 했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인입니다. 혁명가가 아니고. 만일 박근혜 대통령도 하려면 할 수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의 썩은 정치인들, 부정부패, 유병헌한테 돈 안 먹은 사람도 없고 도대체 이게 얼마나 썩어 들어갔는지 관피야, 정피야, 해피야, 별의별 마피아들이 다 나오는데 결국 따라가보면 정치인들이에요. 지금 김영식 의원이라고 해서 서울시 의원이 재력가 송씨라는 사람을 살인교사했다라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6억 5천만 원 뇌물을 받고 살인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지방의회가 얼마나 부정부패와 결탁을 하고 있는지 한국으로서는 이 썩은 우물들을 도대체 갈아내도 끝도 없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한국에 제가 아까 19대 국회 얘기를 했지만 19대 국회가 맞아요. 전과자가 20.3%예요. 아니 전과자가 무슨 예전에 민주화 운동에다 좋다 이겁니다. 그런 전과자들은 차라리 나은데 이런 전과자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 지방의회가 이번에 6월 4일에 지방선거에서 의원들을 뽑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부터 포함해서 무려 35%가 전과자예요. 어떻게 35%가 전과자입니까? 온갖 잡범들이 다 있어요. 성추행범까지 다 들어갔어요. 이번에 730 재보궐선거를 하는데 730 재보궐선거 미니 총선이라고 하면서 15군데에서 국회의원을 뽑는데 전과자 비율이 54%. 가장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 대한민국 지도자, 지도층 안에 꽉 차 있어.
그러니까 반역자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종북 세력이 나오죠. 종북 세력이 많아지고 반역자들이 많아져도 아니 이석기가 국회의원 금배지 달고 국회 안에서 활개를 치는데 여당이건 야당이건 이 사람 국회의원 주면 안 된다라고 자격심사조차 하진 않습니다. 통과를 안 시켰어요. 썩어버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상황들을 타개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대통령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썩은 정치인들 가만히 내버려둘 수 없다.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국회를 해산시켜버립니다. 지방의회도 다 해산시켜버려요. 이게 도대체 지역 유지들하고 결탁을 해서 그냥 로비스트처럼 활동하고 있는 지방의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썩은 정치인들을 다 해산시켜버리고 국회고 의회고 다 없애버린 후에 그런 다음에 작은 수용소를 하나 만들어요. 가둬버려요. 북한의 김정은이 저건 도대체 말을 해도 듣지는 않는단 말이야. 나이는 30밖에 안 된 놈이 살을 쪄가지고 좋다 이거야. 근데 나이를 먹었으면은 좀 말을 들어야지. 이 어린 놈이 계속 깜짝깜짝 대는데 안 되겠다. 내가 한 번만 더 건드리면 내가 응징보복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 197발을 동해안에다가 미사일 로켓을 날렸으면 한 번만 더 날려봐. 그럼 내가 10방으로 간판다. 만약 북한이 한 번만 더 날리면 그대로 응징보복 절차에 들어가서 끝내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안 할 겁니다. 현실 정치인입니다. 미래는 어떻게 되겠냐. 참 암담하시죠. 암담한 일이죠. 이대로 가다 보면 6.15 14 연방제가 곧 적화통일이다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한국이 이대로 가다가는 6.15 14 연방제 방식으로 가면서 월남식으로 적화통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월남의 멸망 모습. 근데 월남처럼 망하지 않는다 그래도 적화통일이 되지 않는다 그래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남한의 종북 세력 부정부패가 만연해지기 시작하다. 시리아처럼 내전 상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집트식 혼란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래도 남미식으로 몰려갈 거예요. 남미가 어떤 나라들이냐면요. 이 100년 전 조선 같은 나라예요. 남미는 그나마 주변에 침략하는 나라들이 없어서 나라의 생명력은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한국은 이 한국에 우리의 자체적인 생명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일본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들어와 버려요. 아마 한국은 이렇게 가다가 남미처럼 저 아르헨티나나 아니면 동남아시아에 있는 필리핀처럼 이런 식으로 경기가 침체하고 경제가 몰락하고 그리고 체제가 위기 상태로 가다 그러면은 한국은 이제 중국의 영향력 아래 확 하고 빨려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지금이야 중국 가서 발 마사지 받고 살죠.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중국 사람들 발 마사지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지금 한국에 몰려오고 있는 이 차이나스나 이 중국 사람들 엄청나죠. 중국이 부흥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만만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중국과 무역을 계속 확장해 가고 있지만 이렇게 가다가는 한국이 중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면서 남한과 북한은 연방제 방식으로 통일은 안 됐는데 연방제 됐다라고 쇼를 하면서 중국은 북한을 사실상 영토로 먹어버립니다. 그 북한에 한국은 인질이 돼서 끌려가면서 한반도 전체가 중국의 영향력 아래 편입된 겁니다. 지금이야 중국 발 마사지 받지만은 중국 발 마사지를 하게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5,000년 동안 어떤 일들을 당해왔냐면은 나라가 어려워지면은요 고생하는 게 여자입니다. 이 여자의 병자호란 당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니 양반직 교수들 다 중국에 내잡혀가지고 다 끌려갔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세경정에서 방금 씻고 와가지고 이 나라가 어려워져가지고 결국 자기 딸내미를 중국으로 보내놓고선 그러고 나서는 그 치욕스러운 삶 다시 유전하면서 나라가 한일합방으로 갑니다. 이거 5,000년 동안 우리가 다 합니다. 지난 대한민국의 70년 역사라는 건 우리 민족 5,000년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부흥입니다. 맨날 당했어요. 중국 애들한테, 일본 애들한테, 러시아 애들한테 당했어요. 나라 유지가 안 되고 이게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사대를 했어요. 그리고 뒤에 와서는 험담을 합니다. 한을 풉니다. 시기를 두고 원망이 가득차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가 5,000년 동안 살아왔던 방식이에요. 다시 돌아가죠. 10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죠.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지도자를 잘 만난 것도 있지만은 한미동맹을 통해서 우리의 안전판을 만들어내고 중국, 일본, 러시아 이 외약들을 막아내면서 국내적으로 부정부패를 쓸어버리고 우리 국가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적어도 80년대 초반까지는 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한국이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비전이 사라집니다. 사명을 잊고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그런 사회로 돌아갈 수 있다. 지금 한국이 처해 있는 상황. 경제는 당연히 지금 한국의 GDP가 12위인데 한국이 세계에서 12번째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12번째에서 이제 22위, 32위를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만약 한국의 GDP가 12위, 자원도 없고 자본도 없고 경제도 작은 규모인데 자 여기에서 많이 간신히 12위까지 끌어올렸는데 22위를 떨어져 버리면 전국의 실업자들 속출할 거예요. 자살자들 속출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난민입니다. 난민은 희망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난민이 희망이 없어서요. 취업이 안 되죠. 있는 놈들은 잘 먹고 잘 먹어요. 유병헌처럼 부정부패해가지고 거대한 결탁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전용 비행기 몰고 다닙니다. 그러나 없는 사람들, 일반 서민들, 청년들, 대중들은 그야말로 사망의 농심한 골짜기로 끌려갑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마피아 조직에 들어가서 마약을 팔아야 돼요. 여자들은 꿈이 뭐냐? 저 미국 가서 몸 파는 게 꿈이 되는 세상입니다. 동남아 여성들이 괜히 한국 와서 시집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면은 내 문제가 곧 나라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 제가 문제점들을 여러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부정부패입니다. 첫 번째 부정부패. 부정부패 세월호 문제를 계기로 이 부정부패라는 게 전면에 드러났는데 부정부패의 핵심 유병헌한테 돈 받은 사람들부터 잡아냈는데 원론 문제가 있네요. 한국에서 가장 반드시 없애버려야 될 게 뭐냐? 법을 지키지 않고 법치를 파괴하는 이 부정부패 이거 막아내야 돼. 완전히 쓸어버려요. 두 번째 종북 반열입니다. 이거는 법률이 아니라 단순한 법률이 아니라 헌법 체제를 뒤집잖아. 이거는 끝으로 가요. 종북과 반역도 쓸어버려요. 이건 마치 6.25 전쟁 때 북한의 인민군들이 밀려 내려오는데 우리가 소극적으로 낙동강 정선을 지키는 것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 밀면 부정부패든 종북 반역 이 많은 악성 종양들을 잡아낸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두 가지 국가적인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헌법에 나와있듯이 인천 상륙작전을 6.25 사병 때 이 낙동강 정선을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이거는 소극적으로 방어한 결국 우리가 인민군을 북한군을 북쪽으로 위로 올리면서 승세를 잡았던 것은 이 메가드 장군이 했던 인천 상륙작전이죠. 이 인천 상륙작전이 뭐냐? 이게 통일입니다. 이게 북한 문제. 우리가 남쪽에서 이 전선을 지켜내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이걸 필사적으로 지켜내는 과정에서 반드시 북한 통일 문제에서 인천 상륙작전이 오게 될 거예요. 이 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기다린다는 게 뭐냐? 도대체 북한 통일에서 어떤 변수가 나오길래 이렇게 수세적인 싸움이 다시 공세적인 공격으로 전환되느냐? 바로 얘 김정은. 한반도의 가장 큰 불안이었어요. 지금 남한에서 보면 희망이 별로 없어요. 부정부패 없애란다고 해서 부정부패 없어지겠습니까? 대통령도 못 없애고 있는데. 남한에서 종북반역 없앤다고 해서 이 필사적인 싸움을 한다고 해서 없어지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낙동강전선 이 거룩한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해나가다 보면 반드시 인천 상륙작전이 됩니다. 이게 바로 김정은 변수입니다. 역사에서는 큰 변화는 예측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북한 문제가 대표적이에요. 통일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산사태처럼 온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거에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이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8월 14일 하루 전에 광복될 거라고 봤던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역사에서 큰 변화는 언제나 합니다. 북한이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일 텐데 베를린 장벽이 89년 11월에 무너질 때도 누구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다고 보지 않았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베를린 장벽이 89년도 무너질 때 서독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겠냐. 근데 마지막에 2년 전 87년도에 물어봤을 때 몇 명이 무너질 거라고 답을 했는 거 아니 87년도 매년 여론조사를 서독 사람들한테 하는데
60년대 초반에는 90% 이상이 반드시 나 죽기 전에는 무너질 거다, 통일될 거라고 얘기하다가 점점 수치가 줄어들더니 87년도에는 딱 3%만 무너진다고 봤어요. 북한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야 저게 초롱성처럼 남한의 종북과 결탁해서 영원히 갈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가장 취약한 게 북한 체제입니다. 한국이 위험해 보이지만 더 위험한 건 북한입니다. 우리가 낙동강전선을 최대한 지켜나가다 보면 반드시 북한이 열립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김정은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남한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180도 변합니다. 과거에 김정일이 만일 죽었다라고 가정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김정일이 죽을 때와 김일성이 죽을 때 김정은이 앞으로 죽게 될 때는 전혀 다릅니다. 김정은이 사라진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고 유폐될 수도 있고 어디에 감금될 수도 있고 아니면 추방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모든 상황들을 가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 김정일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 2년 전에 죽었잖아요. 김정일이 권력을 잡고 있는데 김정일이 권력을 잡고 있다가 죽었다고 해도 전혀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김정일은 30년 동안 권력을 유지해 오면서 측근들 중에 김정일에게 반대할 만한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용인순, 용병순은 천재적이었어요. 잘해줬어요. 배신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김정은은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 김정일이 야, 너 반드시 이 사람 말은 따라야 되라고 후견인으로 내세워준 게 장성택이라는 고모부. 그런데 제일 먼저 죽인 게 장성택이죠. 고모부를 90발 기관총을 쏴서 죽여버렸어요. 권력을 잡고 나서 너무 불안해요. 다들 노인들인데 이 사람들 말에 듣기도 그렇고 안 듣기도 그렇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쟁쟁한 사람들, 아버지, 할아버지 시대부터 계속 깨었던 사람들, 내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도저히 할 수도 없어. 나이는 30인데 권력은 불안하죠. 자, 그러다 보니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내야의 권력의 경쟁이 될 것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김정은이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서 북한의 당과 정과 군에 있는 핵심적인 엘리트들을 쫓아내고 죽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47% 정도 됩니다. 절반 정도를 죽이거나 쫓아냈습니다. 지금 김정은 옆에서는 누구도 김정은을 마음속에서 우러나 따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따라가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만일 김정은이 제거됐다. 예를 들면 쿠데타가 일어나서 김정은이 제거됐다고 가정을 해보면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평양도 밀집된 지역에 많은 무기를, 고도화된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부대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대들이 어느 날 갑자기 김정은이 사라진 건 아니겠어. 그럼 둘 중에 하나 노선에 서요. 김정은 편에 서든가 아니면 김정은을 제거한 편에 서든가. 그럼 분명한 말은 뭔가 아니에요. 통일된 노선은 나오지 않습니다. 김정은 제거한 편이 더 셌지 아니면 과거에 김정은을 따르고 있던 사람들이 더 센지 몰라요.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한쪽에서요. 충돌이 벌어집니다. 북한의 밑으로부터의 혁명, 이른바 자스민 혁명 같은 민중혁명은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나 북한의 밀집된 지역, 고도로 첨단화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군부대 간의 충돌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핵이 사라져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충돌로 가기 시작합니다. 북한의 급변의 시작이죠. 이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변화가 뭐냐? 넘버원. 북한에 일어날 제일 첫 번째 변화. 탈영병이 늘어납니다. 북한의 탈영병들이 얼마나 많냐면 북한 탈영병은 남한하고 좀 다른데 북한 탈영병은 식량 구하러 한 3개월 정도 시간을 줘서 고향 땅에 가서 식량을 구하러 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안 돌아오면 그게 탈영병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탈영병들이 지금 북한의 117만 군대 가운데 무려 5에서 10%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통일연구원 통계입니다. 11만 7천 명이 탈영에 있다는 겁니다. 이 탈영병 비율이 만에 20만까지 올라가 버리면 그 다음 상황 끝납니다. 북한의 탈영병들이 늘어나면 총 들고 기관총 들고 심지어는 머신건 나가서는 이런 로켓포까지 들고 있는 탈영병들이 설렁어슬렁 거리면서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과거 임꺽정 같은데 기관총을 든 임꺽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이제 못 살아요. 가뜩이나 군인들이 뜯어가는데 와가지고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식량 뜯어가는데요. 북한의 군부대 배급이 잘 안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요. 그리고 이 군부대 간의 치안 부재 상태가 지역별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넘버 2, 두 번째로 나오는 현상은 난민들이 조중 국경지대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자, 넘버 3, 이제 상황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중국도, 미국도 이 상황을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중국은 난민 문제 때문에 북한 체제가 안정화돼야지 그래야지 동북 삼성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고 중국의 체제를 통합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입해야 됩니다. 중국이 개입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겠지만은 미국이나 한국 입장에서도 개입해야 됩니다. 미국은 왜? 대량 살상 문제. 핵무기가, 생화학무기가 북한에서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생화학무기는 세계에서 세 번째. 핵무기도 이미 소형화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사라져버리고 북한의 급변 조짐이 점점 격화되고 있다 그러면 미국이 개입을 해야 돼요. 아니나 다를까. 작년에 북한의 생화 무대 대응팀이 나왔죠. 한국에 왔어요. 군부대가. 언론에서 그냥 간단히 나왔지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주 유심히 봤습니다. 북한에서 만약 이런 조짐이 나오면 미국이 들어가야 되는데 혼자 들어갈 수 없으니까 한미 연합군이 들어가야 돼요. 작전 계획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한미가 들어가고 중국이 그러면은 타협할 가능성이 많지만 타협이 안 된다 하더라도 아마 중간선에서 잘라집니다. 청천강 이북이남으로 잘라집니다. 청천강 이북이남으로 잘라진다고 해도 과도해요. 이북은 중국이 먹을 수도 있고 이남은 한국과 미국이 먹겠죠. 그러나 이 상황에서 가장 공통적인 현상 변화는 북한 체제가 무너집니다. 아마 과도기를 몇 년 거치고 북한의 괴뢰 정부가 나온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지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완전한 자유통일로 가게 될 겁니다. 만일 북한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남한에 있는 이 썩어버린 부정부패하고 있는 정치권, 지도자, 지도층들 안에 이 암적 요소들 아마 물갈이가 됩니다. 왜 한국의 모든 변화들은 북한 통일 문제 어떻게 재건해낼 것이냐, 우리의 이런 상황들을 중국을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하면 자유통일로 완전하게 갈 것이냐, 우리의 모든 이슈가 바뀔 겁니다. 아마 이런 상황들이 언제 올지는 모르죠. 온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이 만약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유통일로 가게 됩니다. 자유통일이라는 게 북한 체제가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우리가 청천강 이북 이남으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압록강 두만강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고 중간에서 갈라진다 하더라도 자유통일로 언젠가는 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시간의 문제입니다. 시간의 문제라는 것은 반드시 오기는 하지만은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우리의 의지를 전혀 발동하지 않으면요, 남한의 부정부패, 종북이나 반역에 대해서 전혀 우리의 문제의식 없이 멍하니 있다가 6.15 14 연방제 오는 거 그냥 멍하니 지켜보고 있다가 하고 당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늘어날 겁니다. 시간이 늘어나서 자유통일로 가긴 가겠죠. 북한 체제는 영원히 갈 수 없어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자유통일은 언젠가 될 거예요. 반드시 올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냐? 우리가 만약 여기에 에너지를 쏟지 않고 노력을 하지 않고 멍하니 있다 보면 시간이 길어질 거예요.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가 자유통일이 되는 시간, 마치 광복이 35년 후에 됐던 것처럼 한 30년, 한 세대 정도는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20살이라고 하면 한 나중에 환갑 진갑 다 돼야 한국이 통일로 갈 수도 있습니다. 30년 동안 쓸데없는 고생합니다. 불필요한 소모적인 에너지 낭비를 합니다. 우리가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시켜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우리의 체제를 지키고 이 체제를 남한이 아니라 북한까지 확산시키는 노력을 해나가다 보면 이 시간은 완전히 단축됩니다. 만일 박근혜 정부 3.5년 이걸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청년들이 나선다면 이 시간은 엄청나게 단축됩니다. 박근혜 정부 3.5년 후에 6.15 14 연방제로 오는 것이 아니라 3.5년 안에 북한 체제가 완화되면서 자유통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2배국도 7,400만입니다. 한국이 강대국으로 도약할 수가 있습니다. 강대국으로 도약하게 되면 소리가 안 나오네. 소리가 나오는 중. 그럼 마지막 영상이니까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들의 생존 반경 자체가 달라집니다. 남한에 있는 부정부패의 문제를 이거에 해결할 수 있다.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양당이 지역을 인질 삼아서 양분하고 있는 정치 구조는 깨집니다. 분단 구조가 깨지면 이 정치적 독점 구조도 깨지게 되겠어요. 부정부패를 쓸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부정부패가 왜 안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새누리당은 영남권을 기반으로 반드시 깃발만 꽂으면 국회의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은 호남에다 깃발만 꽂으면 아무리 부정부패한 사람도 국회의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단이 깨지면서 이런 독점 구조가 깨지면 그러면 건강한 지도층 지도자들이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변화.
한국의 부정부패, 종북이나 반역도 당연히 컨트롤 타워, 평양 정권이 사라져버리면 남한에 있는 종북이나 반역도 계속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존 반경 자체가 달라집니다. 남한이라는 좁은 땅에서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이 휴전선 이남에서 살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베리아에서 여러분들의 더 많은 기회와 희망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시베리아의 볼로그다라는 도시를 향해 가고 있는 개선네. 여러분들 생존 반경이 늘어난다. 버스 타고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갑니다. 기차 타고 북경까지 4시간 반입니다. 여러분들 일자리를 구한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살고 있을 때와 한국에서 살고 있을 때가 뭐가 다르느냐? 미국에서는 아리조나주에서 일자리가 없으면 캔사스주로 가면 돼요. 기회의 반경 자체가 여러분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남한은 좁은 땅, 자원도 제한되어 있고 좁은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밀집돼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승의 사다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한계들을 여러분들이 10년 후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남한이라는 작은 땅, 좁은 땅에 갇혀 사는 게 아니고요. 자동차 몰고 저기 몽골치공까지 가요. 이거는 단순한 꿈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미래의 모습을 얘기하는 자, 얘기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남한 내부의 상황을 시작으로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인 환경과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까지 고등학생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뭐 그래도 얘기했어요. 어차피 고등학생들이어도 한국에서 살아야 되니까. 역사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꼭지점에 서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지금까지 60년의 역사처럼 앞으로 60년 역사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북한 체제는 무너지고 자유통일로 가게 된다는 역사의 필연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의지여야 따라서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불필요하게 한국이 남미식으로 몰락해서 아무 희망도 없는 여러분들 20대, 30대, 40대, 50대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에너지를 얼마나 집중시켜서 이 역사 속에 투사시키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는 물론 여러분들 후손들 미래가 달라집니다. 제가 이 얘기를 전하는 것으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드려도 되나요? 네, 잠깐만요. 소리 잘 들리죠? 네. 그냥 네, 마이크 질문하세요. 없이 하는 질문하는. 정확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25살 직장다니는 김강태입니다. 그 연방제 부분 때문에 이제 하시면서 질문 드리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연방제를 하게 되면 정부가 중앙 이제 외교나 안보 부분을 결정하는 중앙 정부는 이제 통일을 위해서 결정을 하고 이제 남한하고 북한하고 따로따로 지방 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연방제를 이제 아예 안 된다는 이유가 이제 점진적으로 적화 통일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만약에 북한 정권이 갑자기 급격하게 붕괴가 돼버리면 좋은 질문. 네, 말씀하셨을 때처럼
그 미국과 중국의 개입으로 인해 국경선이 이제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연방제를 북한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외부 정보를 차단하는 것으로 이제 정권은 유지되고 또 하나는 독재 정권으로 인해서 유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연방제를 하게 되면은 일단 독재 정치는 몰라도 정보 부분을 서로 이제 왕래가 가능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북한 주민 자체에서도 이제 반발이 일어날 거고 왜 이때까지 우리한테 그걸 숨겼냐 이런 식으로 점점적으로 일어나서 이제 연방제를 하게 되면 국경선이 확실히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연방제 자체에서 점진적 적합통일이 되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자유통일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되게 좌익 운동권 출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실 정치를 고려해보면 그럴 가능성은 제로인 게요. 이 국경선 얘기를 했지만은 연방제 전제 조건은 뭔가 하게 체제의 유지. 북한 체제를 유지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하에서 연방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혁 개방이 절대 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반드시 붙게 됩니다. 북한 정권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6.15 14 연방제로 가지 않고요. 이게 현실 정치고 이걸 북한에서는 모기장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 안전장치가 있는 하에서 연방제로 가겠다는 것이 북한이 얘기하는 낮은 단계 연방제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연합제라는 게 있어요.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이 이제 연합제 개념에 가까운데 이 연합제도 북한과 남한의 시스템이 있지만 그 위에 통일 시스템을 하나 얻는 거잖아요. 단지 차이가 뭐냐면은 지금 얘기하신 그런 부분으로 전개되려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한국의 연합제라고 우리의 공식적인 통일 플랜 안에 있거든요. 근데 이 연방제와 다른 것은 민주적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이 민주적 선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개혁 개방을 시키고 북한의 자습 영역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민주적 선거가 안 된다면 개혁 개방도 안 되고 오히려 북한의 적화로 악용될 가능성이 많죠. 이 민주적 선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 만약 민주적 선거를 아까 안 한다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 북한이 제1당에 대해서 체제를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연방제를 민주적 선거를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활용하자는 게 이게 연합제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제를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남한에 있는 많은 잘못 오도된 통일 방안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은 연합제를 생각하고 있는데 연방제로 끌고 가는 일종의 기만 정치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만약에 연방제를 하게 되더라도 이제 저희가 지켜야 될 최후의 고른 정보 문물 교환이나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대북 지원 같은 것도 그러니까 이 연방제 핵심적인 차이는 뭐냐면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느냐 마느냐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수령 독재 체제는 반드시 무너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의 변화를 일으켜내야 되는데 그 변화의 전제 조건은 뭐냐? 민주적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적 선거 이 5자를 기억하시면 굉장히 편한 게 한국의 연합제도 있지만 그 연합제에서 반드시 민주적 선거가 나와야 됩니다. 저렇게 일당 독재, 일당 지배체제는 끝나야 된다는 조건이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개혁 개방을 요구할 때는 마찬가지인데 교류협력 하잖아요. 교류협력이라는 것도 좋게 할 수도 있고 나쁘게 할 수도 있어요. 교류협력이라는 게 독일에 했던 게 서독이 동독에게 지원을 했는데 교류협력을 할 때 반드시 조건이 뭐냐? 정보를 열어야 된다. 정보가 들어가야 된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서독에서 동독에 지원을 할 때 조건이 우리가 정치범들은 37만 명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줬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조건 없이 주니까 북한의 정보가 들어가지 않는 무조건적인 지원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됩니다. 답변 잘 예. 저도 질문 하나. 예. 저는 이천대학교 도시교육과를 이천대라고 하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아까 계속해서 통일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김정은이 없어지거나 북한이 몰락하거나 두 가지 제안을 해주셨는데 북한의 몰락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이제 북한이 몰락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아까 그 봉쇄 정책을 통한 북한의 몰락을 말씀하셨는데 중국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아무래도 중국에게 있어서 북한은 상당히 그 안보적으로 중요한 요충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을까 하는 입장인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좀 전에 질문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만약 6.15 14 연방제 방식으로 들어가면 북한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예. 이게 첫 번째 이 팩트 중에 하나고 네. 중국 변수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중국 얘기를 아까 많이 했지만은 중국이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한다면 북한은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네. 그럴 겁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는 무너뜨려야 되고 무너뜨린다는 게 이런 지금 현재 상황들 새누리당도 저런 식으로 가잖아요. 네. 6.15 연방제 방식 북한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방식으로 가는데 이렇게 될 거라고 현실을 보는 거예요. 눈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보는데 의지 발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 발동을 해서 북한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의지 발동을 안 한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거고 한국은 중국의 변방으로 편입될 겁니다. 이걸 핀란드가 하는 거예요. 핀란드라는 나라가 독일하고 소련 사이에 러시아 사이에서 눈치 보다가 장관 한 명도 임명을 못하고 한국은 아마도 장관 한 명 임명할 때도 북한하고 중국 눈치를 봐야 됩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근데 무너뜨리는 방법이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닌 게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압박과 고립 그리고 억지입니다. 이 압박과 고립 억지라는 게 뭐냐면요. 이걸 저는 이 디터런스 그리고 뭐 영어로 약자로 해서 프레디라고 이름을 붙이고 다니는데 북한은 무조건 압박하는 거예요. 압박한다는 게 개혁 개방할 수 있도록 압박하는 거고 북한이 변화할 수 있도록 압박하는 거고 변하지 않으면 돕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압박하다 보면 그렇죠. 이 목을 조이려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독견될 겁니다. 북한이 아마 미사일이 더 날 수도 있죠. 그때는 디터런스 억지 막아내야 돼요. 북한이 하고 있는 이 작은 도발에 대해서 더 큰 도발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야 돼요. 만약 예를 들면은 연평도 사건인데 북한이 대낮에 170발의 포탄을 연평도에 쏟아부었거든요. 그때 만약 우리가 약속했던 대로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응징한다면 응징 안 했죠. 근데 만약 응징했으면 어떻게 됐겠느냐? 북한 망했습니다. 너무 자신있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와서 우리가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그때 김정일은 와병 중이었어.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 김정은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어. 그리고 장성택은 딴 마음을 품고 있었어. 만약 우리가 응징 보복하지 않을 거라고 알았기 때문에 걔네들이 치고 들어온 거지 우리가 예상외로 치고 들어갔으면요.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 균열이 일어납니다. 강운파가 강경파와 온건파가 북한 내부에서 싸우게 되죠. 이게 북한의 체제 문란을 가속시켰습니다. 물론 이건 역사의 가정이지만 이만큼 우리가 압박과 억지를 잘만 써나가면 얼마든지 북한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걸 하지 않고 있을 뿐이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거를 선택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런 선택이 안 한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 자체가 워낙 북한에게는 어려운 상황으로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 아무리 막으려고 여러 가지 수단을 다 써본다 하더라도 김정은의 개인적인 사망이라든가 아니면은 내부적인 반역이라든가 이런 변수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아무리 막으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얘기한 약간 김정은이 사라지는 상황으로 이쪽에 극변 조짐이 시작되게 된다면 중국도 그 상황에서는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계속 지금도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와가지고 저러고 있지만 그러나 이 상황을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한 번만 더. 현실적으로 통일의 사례를 본다면 독일의 경우와 예. 베트남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독일의 경우에는 동북권 몰락과 함께 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경우가 가장 현실적이라 자유민주주의적으로 소개된다면 그 경우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는데 그 중국에서 급변 사태 혹은 그에 준하는 세계 정세의 변화로 인한 통일이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하는 예,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제 6.15 14 연방제 방식으로 가게 되면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거예요. 언젠가는 자유통일이 된다는 거죠. 언젠가는 북한이 무너집니다. 근데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무너뜨리고 통일되는 게 아니라 이런 환경에 우리가 수동적으로 맡겨버리면 중국이 민주화되면서 그 여파로 아마 북한이 무너질 거예요. 그럼 그 언제 무너지겠느냐? 중국이 언제 무너질까요? 중국이 언제 민주화가 될까요? 아마 질문하신 분이 죽기 전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역사라는 건 뭐냐면 정치가들과 혁명가들의 차이는 뭐냐면은 자 지금 정치 현실을 얘기했는데 정치 현실은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혁명가들은 뭐냐면 이 정치 현실을 타개합니다. 이승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사람이고요. 박정희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아무도 없었고
산업화가 가능할까로 봤던 사람은 없는데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들어냈거든요. 여러분들도 지도자가 되고 지도층이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지도자와 지도층, 새로운 국가 건설의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들, 이런 상황 논리들을 뛰어넘는 의지를 발동시켜야 된다는 거고요. 이게 어떤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초월적 의지를 발동시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내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의 힘을 조금만 내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아주 현실성 있는 얘기고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의지를 발동시켜야 됩니다. 예. 저는 대전에서 온 박정화로 합니다. 지금 한반도에 대해서 각 원래 국제회담이라는 게 있는데 크게 나를 잡아봤는데 러시아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확인됐지만 푸틴은 깡패입니다. 국제적인 규범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익이 있으면 오고요. 이익이 없으면 갑니다. 한반도 자유통일이라는 게 북한 체제가 무너질 것 같으면 러시아에 이메모라고 연구소가 있어요. 국책연구소에서 보고서를 냅니다. 자유통일 반드시 된다. 북한도 무너진다라고 보고서 냈다가요. 사실 중국하고 화원과 뭐 짝짝꿍하면서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느껴지면 막 중국을 좀 깨는 방향으로 보고서를 냅니다. 어떤 원칙이 없어요. 한반도에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얼마든지 어떤 이해관계, 예를 들면 통일된 후에 저기 시베리아를 개발하는 일종의 이니셔티브를 우리가 하고 러시아 개발을 주도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해준다면 얼마든지 자유통일로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중국보다 어떤 면에서는 상업적 이해관계에 따라 더 좌지우지되는 나라다 보니까 우리 끌어올 수 있는 에버리지가 더 큽니다. 네, 그럼 네, 대표님 많이 잘 들었습니다. 부산대 정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해서 신중 경제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수출이 점점 좋아지는 상황에서 신중 이런 뭐 며칠 전에 이제 원가 위안에 있던 그 국제적인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는 경제적인 문제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로 인해서 일본과 북한이 손잡는 몇 평가를 작성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경제와 지금 외교가 서로 딜레마만에 도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내지는 새누리당이 취해야 할 가장 좋은 입장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는 대로 반대로 가면 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그 뭐 한중 정상회담 하면서 김치 파는 데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을 거예요. 김치를 뭐 중국에 뭐 몇 1000톤 이상 아마 팔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기는 했을 텐데, 그러나 우리가 감정적인 문제와 외교 안보를 분리시켜야 되는 것처럼 경제 문제와도 우리가 어느 정도 평합적인 노선, 꼭 일치시키지 말고 병진해서 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은 입장이 없고요. 새누리당은 보면 어떤 일관성 있는 입장이 나오질 않고 있고, 그건 새정치민주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한 말에 그랬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이 어떤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더 나빠지면 안 됩니다. 일본 놈들이 물론 배기 싫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균열이 생겨버리면 이게 북한하고 붙어버립니다. 당장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더 나빠져서는 안 된다는 문제가 있고, 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한중 등거리 외교라는 슬로건은 한미 동맹을 파괴하고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슬로건 자체를 사용하는 걸 지양해야 되고, 한미 동맹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한중 관계도 돈독히 만들어 나가야지, 이런 일종의 마지노선마저 무너뜨려 버리면 안 되는데, 근데 대통령이 아마도 세월호 사건 전국에서 국내적인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중 정상회담을 필요 이상 활용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표현, 예를 들면 아까 한반도 비핵화 같은 거 다 쓰지 말라고 했거든요.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래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외교문서에 들어가 버린 거니까. 자, 그래서 국내적인 인기에 너무 연연을 하다 보니까 굳이 외교 문제에서 쓰지 않아도 되는 좀 너무나 많은 걸 시진핑한테 내줘버렸죠. 근데 일단 뭐 저게 저질러 버린 거니까 할 수 없는데,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뭐 지켜보죠. 예, 이것으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알게 됐어요. 일제시대에 살면서
독립운동 안 하는 사람 안 좋게 보죠? 우리나라 왜 그렇게 독립을 못했나?